번의 결혼, 하나의 사랑, 국화. 사랑이 넘쳐나는 얼굴만 20살, 쇼핑을 좋아하는 꽃다운 42살. 나는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좋아하는 화가는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실바도르 달리이다. 고흐와 달리는 미술사에서 선이 강렬한 화가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확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한다. 나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림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 난 주로 아크릴화를 그리는데 내 그림의 특징 중 하나가 선이 선명하다는 것이다. 명확한 걸 좋아하는 나의 성격이 그림에 온전히 묻어난다. 나는 뇌병변 장애 여성이다. 신생아 때 고열로 인한 뇌 손상을 겪은 후 장애를 갖게 되었다. 나의 장애는 내가 몸을 움직일 때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근육의 긴장도를 느끼게 한다. 이런 강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지고 늘 긴장된 몸으로 인해 마음도 덩달아 긴장되어진다. 예전엔 없던 통증들, 그로 인해 생긴 불면증이 악화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병원 가는 날도 늘고 있다. 소소하게 즐겼던 일상의 행복들도 점점 먼 과거 일이 되어간다.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은 마음껏 자고 일어나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때이다. 온도를 갈고 갈아진 온도를 종이 필터에 담은 후 따뜻한 물로 브루잉을 한다. 하나, 둘, 셋. 마음으로 10까지 센 후 온도를 물에 촉촉히 젖었을 때 쪼르르 물을 부어가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커피를 바라본다. 그리고 한 잔 가득 내려진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빗소리, 커피향, 단조로운 음악뿐이다. 행복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침이 참 좋다. 내가 주로 듣는 음악은 피아노 연주곡이다. 특히 하일벨의 캐논을 자주 듣는다. 그의 단순한 멜로디가 좋다. 그러나 이런 아침을 맞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장애로 인한 합병증으로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커피 향이 일상이었던 아침을 맞이하려 노력한다. 나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과정을 사랑한다. 신세계 백화점은 휠체어 접근성이 좋아 자주 간다. 그곳은 어린 시절 추억이 많은 공간이다. 시장을 다니는 것보다 더 좋다. 백화점 식품관도 좋아한다. 다니기도 편하고 맛있는 것도 많다. 나의 쇼핑 방법은 백화점에서 아이쇼핑을 충분히 하고 마음에 들어온 물건을 인터넷 최저가로 폭풍 쇼핑 후 최종 구매를 한다. 현명한 소비를 마친 자의 뿌듯함을 느끼며 나의 꿈은 누군가가 나로 인해 행복해지는 것이다. 언젠가 하늘로 돌아가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고 싶다. 엄마, 언제 가? 나는 1980년 9월 2일 엄마가 근무하던 논산의 연무대인지 혹은 외갓집이 있는 천안의 어느 산부인과에서 달성 서씨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다. 병원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다지 궁금하지 않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 고열로 인하여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었다.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울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장애의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엄마는 아빠가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했다. 엄마가 군인이어서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주말이면 엄마가 오셨다. 엄마를 보면 기뻤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금방 우리를 떠나버릴 것 같아서 나는 엄마에게 묻곤 했다. 엄마, 언제 가? 나는 늘 그리움으로 엄마를 기다려야 했다. 엄마는 군대 근무지를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지낼 시간이 거의 없었다. 나에게 엄마는 기다림의 대상이었다. 나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더 많다. 할머니께서는 나를 유모차에 태우고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나뭇가지로 모랫바닥에 기역, 니은을 쓰며 한글을 가르쳐 주셨다. 오빠와 나는 연년생이라 많이 싸우면서 자랐다. 오빠와 내가 싸우면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 아픈 아이한테 그러지 마라. 나를 괴롭히는 오빠의 등을 물걸레로 사정없이 때릴 때도 있었다. 할머니는 나의 한글 선생님이자 엄마이자 든든한 보디가드였다. 엄마가 주말에 오면 백화점에 가곤 했다. 당시 광주엔 가든 백화점과 환희 백화점이 있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어린이 정식을 먹었다. 할머니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언니들에게 예쁜 처자들이 고생이 많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그 처자는 마네킹이었다. 할머니는 마네킹과 자주 대화를 나눈 것이다. 어느덧 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 할머니는 어느 수녀님으로부터 광주에 있는 은혜학교를 소개받았다. 나는 은혜학교 학생이 되었다. 1990년 세계적인 화가를 꿈꾸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는 단국대학교 관상원예학과 교수가 되었다. 아빠를 따라 가족이 모두 천안으로 이사했다. 은혜학교를 다녀야 했던 나만 광주에 혼자 남게 되었다. 나는 우연히 스텔라라는 이모를 알게 되었다. 스텔라는 수녀의 길을 포기하고 은혜학교에서 봉사하는 분이었다. 나는 스텔라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집은 해바라기 집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이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홀몸으로 경아라는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정신 연령이 3살에 멈춘 발달 장애인이었다. 그 후에도 장애 학생들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모는 장흥, 여수, 영암, 나주, 군산 등지에서 온 많은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 많을 때는 8명이 함께 지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그림이 좋았다. 사생대회에 나가면 상을 휩쓸었다. 자연스럽게 화가의 꿈을 꾸게 되었다. 지나온 시간 중에서 고등학교 때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다. 꿈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하루 일과는 8시에 시작되었다. 잠에서 깨어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갔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와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단학선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기술연과 뇌호흡을 하고 5시쯤 저녁을 먹고 미술학원으로 갔다.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11시가 되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바쁘게 보낸 후 대구대학교 미술대 서양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10년 동안의 겨울 1. 대학을 졸업한 후 천안 집으로 갔는데 막막했다. 우선 화가가 되려면 미술대회에 입상을 해서 등단해야 되는데 집에선 작업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유화라는 물감이 냄새가 나서 개인 작업실을 알아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다시 광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의 계급은 중령이었다. 군대에서 아파트가 제공되었다. 거기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천안을 떠나기로 했다. 엄마와 광주에 와서 그림을 그리고 살았다. 당시 많은 이들이 이용한 사이클럽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의 한 동호회에서 인터넷 봉사를 하던 중 그를 만났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5개월가량 쪽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21살 때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왼쪽 팔이 절단된 중도 장애인이었다. 성격이 활달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였다. 그때 내 나이 27살이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그와의 결혼은 순탄치 않았다. 부모님은 딸이 장애가 있기에 혼자 살거나 장애 없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다. 덧붙여 그는 이미 결혼을 했었고 아이가 1명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나는 그가 정말 좋았고 부모의 반대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혼은 현실이다. 당장 집을 구해야 했다. 모아둔 돈이 없던 우리를 대신해 친정 부모님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셨다. 경제적 도움의 시작.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 그땐 생각하지 못했다. 10년 동안의 겨울 2. 그토록 원한 결혼이었지만 행복은 멀리 있었다. 남편의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고 우리는 친정집에서 매달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다. 남편은 사귈 땐 알지 못한 본연의 성격이 보이기 시작했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 날마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게다가 마냥 놀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만 갔다. 남편의 아들 하림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내가 하림을 처음 만난 건 결혼하고 한 달 후, 그 아이 중3 때였다.
하림은 착한 아이였다. 나는 매주 한 번씩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들이 있는 시댁에 갔다. 그때 나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해야 하는 설거지 등 일을 했다. 제사가 있는 날은 종일 주방에 있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했다. 가사노동은 모두 내 몫이었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고 내 장애가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몸이 불편한 나를 남편이 도와주는 일은 없었다. 남편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친정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이 지속되었다. 매월 생활비를 주셨다. 그러나 그는 부족하다 여겼다. 컴퓨터, 자동차, 일자리까지 모두 친정부모님이 도와주길 바랐다. 나는 그런 남편이 미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나는 놀란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남편은 나에게 황당한 소리만 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네 부모님이 집을 사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전세를 얻어줘서 머리가 아프게 됐잖아. 그는 친정 부모님을 원망하였다. 기가 막혔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신기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선택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나?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편을 바라보며 나는 절망감에 빠졌다. 결국 우리가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는 전세금 일부만 돌려받고 집을 나와야 했다. 남편은 나에게 친정이 있는 천안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였다. 속이 빤히 보이는 그의 말에 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더 이상 친정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은 천안에 일자리가 더 많을 거라며 나를 설득했고 계속 반대하는 나에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박박 우겨댔다. 결국 남편을 이길 수 없어서 천안으로 이사를 했다. 10년 동안의 겨울 3. 남은 전세 자금으로 천안에서 작은 원룸을 얻었다. 남편은 나를 설득할 때 했던 말과 달리 새 직장을 구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이력서를 내기도 전에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장애인이라 안 될 것 같아. 회사에서 나를 뽑을 리가 없어. 벌이가 없어진 우리는 친정부모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했다. 남편은 그 돈을 담배와 술을 사는 데 썼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왜 저렇게 살지? 내가 여기서 계속 이용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많은 의문과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남편에게 나는 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내가 직접 장애인 일자리 사이트를 검색해 입사 원서를 내었다. 그렇게 남편은 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 남편은 더욱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친정 부모님을 비난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가족을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부모님은 우리가 원룸에서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셨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1년 후
남편은 은행 경비로 취직을 하였다. 아파트에서 3년 정도 전세로 살다 엄마는 그 집을 사주셨다. 설상가상으로 하림의 대학 첫 등록금은 남편이 대출을 받아 보내주었다. 그러나 하림이 그 돈을 보이스피싱 당해 잃어버렸다. 그 일로 남편은 아들과 크게 다투고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건네주었다. 내가 언어장애가 심하다 보니 대출받는 과정이 복잡해 직접 대출 회사로 찾아가야 했다. 나는 그 일로 신경을 너무 많이 쓰게 되어서 위가 나빠졌고 집안에서 남편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많이 맡아 기관지도 나빠졌다. 천안에서의 결혼 생활은 점점 나를 옥죄어오는 감옥이 되었다. 참지 않겠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친정 오빠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한 후 닷새가 지날 무렵이었다. 오빠는 자신이 살던 30평대 아파트를 나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남편은 직장을 나가 집에 없었고 나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딩동. 잠에서 깨어 인터폰을 보니 친정 오빠가 보였다. 문을 열고 오빠 손 위에 있는 떡을 보았다. 이사 축하 떡을 선물로 가져온 것이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오빠는 담배 냄새 가득한 집을 둘러보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이사 온 지 며칠 됐다고 온 집안에 담배 냄새가 가득하니? 그리고 너희들 각방 쓰고 있니? 작은 방에 펼쳐진 이부자리를 보며 오빠는 나에게 물었다. 사실 남편과 나는 벌써 5년째 각방을 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온 남편에게 담배는 집 밖에서 피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갑자기 그냥 내가 집을 나갈게 라며 화를 냈다. 다시 시작된 부부싸움이었다. 남편은 술을 마셨다. 만취해 잠이 든 남편을 두고 다음날 나는 친정집으로 갔다. 나는 친정 가족에게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 결혼 생활이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다는 것.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식이라서 더욱더 마음 아파하실 부모님을 알기에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는 것. 이혼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다. 오빠는 진즉 이야기를 하지 그랬냐고 나를 다독였고 부모님은 내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셨다. 이미 가족들도 다 알아버린 시점에서 나는 헤어져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젠 참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야지. 나의 결혼 생활은 10년 만에 끝을 맺게 되었다. 남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미련조차도 없었다. 결혼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다. 이혼 후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하지만 마음은 그다지 편하지 않았다. 내 인생의 실패는 마음을 흔들었고 결혼 생활 중 당했던 일들이 나를 아프게 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살았던 게 너무 분했다. 많은 기억들이 나를 괴롭혔다. 결혼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여겨져 나를 패배자라 생각하게 했다. 평화로운 하루를
좀 더 빨리 갖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슬펐다. 연명 치료하지 마. 2살 연하인 다니엘은 고등학교 후배였다. 광주에 올 때면 꼭 다니엘의 얼굴을 보고 올라갔다. 남편과 헤어진 후 마음이 힘겨울 때 그가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다니엘은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만 생각하고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 다니엘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나보다 관대한 사람 같아 좋았다. 우리는 광주와 천안을 번갈아 오가며 만났다. 다니엘이 날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서로 많이 사랑했지만 결혼을 말하긴 두려웠다. 그만큼 나에게 결혼은 상처였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좀 더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다니엘이 그런 나를 설득했다. 우리 함께 살자. 누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부모님들께 우리의 교제를 말씀드리자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다. 2016년 10월 나의 2번째 결혼식이 열렸다. 다니엘은 오방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이다. 그는 인권 강사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상담가로 동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나도 꿈이 생겼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일이다. 내 주위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 하느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미술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다. 나는 감정적인 성격이고 다니엘은 이성적인 편이다. 난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일이 좋다. 때로는 마음을 준 만큼 상처도 많이 받기도 한다. 그가 아프다. 옆구리가 아파 숨을 못 쉴 정도로 통증을 느낄 때가 많다. 근래 들어 응급실 가는 날이 많아졌다. 난 그에게 집에서도 걸어 다니지 말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라고 권했다. 너 그러다가 병원에서 못 돌아올 수도 있어. 그가 부탁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날 연명 치료하지 마. 나는 아직 그 부탁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 그리겠습니다. 나는 현재 오방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상근 활동가로 미술교실을 맡고 있다. 이 센터는 세상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 장애인들이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나는 이 기관에서 동료 상담가로 장애인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미술교실은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이다. 나도 처음, 기관도 처음이었다. 미술 전공을 했지 미술 교사 과정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에 부담이 컸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인터넷 영상을 찾아보고 기초 미술 교육을 공부하며 준비했다. 2년 전 강의를 시작했다. 매주 1회. 첫 수업 참여자는 5명이었다.
참여자 수는 적었지만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맞춤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등을 지닌 이들에게 섬세하게 다가가야 했다. 내가 언어장애가 있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에게 미리 수업 내용을 알려주고 내가 말을 하면 중간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 처음 색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색연필을 쥐는 것을 낯설어하던 참여자가 수업이 끝날 때쯤 주도적으로 색칠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에게도 그녀에게도 성장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림은 마음의 창 같은 것이어서 참여자들의 작품을 보며 그들이 말로 꺼내기 어려워하는 내면을 엿본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림에 관심이 많은 이를 만나 신선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강의를 한 지 2년이 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계획했던 전시회를 열지 못해 아쉬웠다. 나는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개인전을 열고 싶다. 죽음, 삶의 또 다른 이름. 나에게 죽음은 내 영혼의 해방이다. 죽음은 필요하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은혜학교 5학년 때 처음 죽음을 접했다. 같이 살았던 그룹은 3학년 후배가 갑자기 죽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들었다. 5개월 정도 함께 살았던 동생이 떠난 것이다. 그다지 안 친했던 그 아이. 예민하고 약하긴 하지만 밝고 명랑한 동생이었다. 그때는 죽음을 잘 몰라서 그 애를 다시 못 보겠구나 생각했다. 슬프다란 감정보다 죽음이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더 컸다. 28살 무렵 통증이 심해진 후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다. 어느 날부터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났다.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어지럽고 심장 뛰는 소리가 느껴지고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섬뜩하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요즘 부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고백했다. 의사는 수면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수면제를 줄였다. 이후 조절된 약을 먹으니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이다. 할머니 이름은 배분점 씨다. 우리 분점 씨는 성당에 다녔는데 수녀님들도 하기 힘들다는 하루 3번 묵주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가족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분점 씨는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늘 남을 더 생각하는 분이고 인류애가 가득하셨다. 할머니는 치매로 10년을 고생한 후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치매로 기억을 다 잊고 사실 때도 손녀딸은 내 걱정을 하셨다. 내 기억 속 분점씨 마지막 모습은 병실에 누워 지혜 왔냐 말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다. 할머니는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다. 분점씨가 보고 싶다. 사랑하는 다니엘,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는 행복했어. 고마워. 사소한 일들로 삐지고 화내서 미안했어. 아직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코로나 끝나면 기차 타고 강원도 여행도 가고 통일되면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터키도 가자 약속했는데 또 함께 장애인이 와서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꿈도 꾸었는데 나 없어서 재미는 없겠지만 함께 하자 약속했던 것들 다 해보고 와.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내 걱정 말고 남은 삶 편안하게 살다 천천히 오길 바래.